서당 다니는 8세 붓돌이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 옥분이에게 사랑 고백했다가 그만 뜬굴만 잡는 몽상가라고 거절을 당했대. 그래서 내내 밥도 안 먹고 울다가 형님들처럼 현실적인 사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대. 헌데 6형들 중에 누굴 본보기로 삼지? 그래서 그간 관심도 없었던 형님들의 직무를 살펴보기로 한 거지. 첫째 형님은 훈련원 종육품 종사관이다. 먼저 무관이 되려면 몸짱, 정신짱으로 무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주기는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와 비정기로 열리는 증광시, 별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식년시의 시험 단계는 초시, 복시, 전시로 나뉜다. 초시는 체력의 중심으로 240보 거리에서 3발의 활을 쏘는 시험과 말을 타고 달리며 활과 창을 다루는 시험을 본다. 특히 낙마 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 2차 복시에서 28인을 선발하고 더 높은 난이도의 무예와 필기시험, 병법서와 기본적인 유교 경전을 본다. 마지막으로 임금님 앞에서 보는 전시다. 여기서 등수가 매겨져 국왕의 직속부대, 중앙군, 변방으로 배치된다. 무과를 급제하면 소과를 보지 않고도 양반 자격이 유지되어 좋지만 요새 왜적들 때문에 나라가 흉흉하고 나는 싸움도 못하고 체력도 약해 용기가 안 난다. 다음 둘째 형님은 관료급 문관이다. 형님들 중 가장 똑똑하고 욕심이 많다. 둘째 형님은 7살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씹어먹고 15살에 사부학당에서 사서삼경을 홀로 섭렵하여 소과생원, 진사 모두 입격해 성균관에 입학했다. 성균관에서도 학교 회장인 장의를 맡아 독보적인 존재를 뽐내며 대과를 치렀다. 대과는 문관이 되는 시험으로 초시, 복시, 전시를 본다. 먼저 초시는 성균관 관시에서 선발한 50명, 한성시에서 선발한 40명, 각 지방 향시에서 150명을 선발한다. 형님은 성균관 출석수 300시간을 다 채워 관시로 응시했다. 시험 범위는 유교 경전, 문해 능력, 논술이다. 복시에서 33명이 뽑혀 대망의 전시에서 1등에서 33등의 순위가 정해진다. 우리 형님은 어사화를 쓰고 갑과 장원 종육품에 올라 육아 행진을 하였고 이후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 청요직을 두루 거쳐 지금은 임금님 비서기관 승정원에서 좌보승지로 계신다. 형님은 집안의 자랑이지만 너무 빠른 출세 덕에 독불장군이 되어 주위의 시기와 질투를 몸소 받고 있다. 형님 중엔 가장 지독하게 모든 과정을 밟았지만 나는 미움 안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다음 셋째 형님은 종고품 문관이다. 이 형님은 자손이 귀한 삼촌댁으로 들어가 지방 향교에 다녔다. 이후 소가 생원에 급제했고 소가를 급제하면 성균관 입학권을 주는데 빨리 밥벌이를 하고 싶다며 성균관도 포기하고 대과시험도 포기하고 하급 문관으로 취업했다. 그래서 지금은 사홍원 참봉이다. 사홍원은 대궐 음식을 관리하는 곳으로 물품 및 문서를 정리한다고 한다. 다음 넷째 형님은 생원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제 신분을 유지하려면 소가를 급제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양반 자격은 박탈당하고 양인들과 함께 군역을 져야 한다. 소가는 3년마다 열리는 식년시와 특별한 때에 열리는 증광시가 있고 생원시와 진사시로 구분된다. 형님은 일찌감치 생원시로 정했다. 생원시는 유교 경전 지식에 보고 진사시는 문예 능력을 본다는데 내게 맞는 시험은 무엇일까? 다음 다섯째 형님은 진사다. 이 형님은 만날 유랑만 다닌다. 그러다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호적을 판다는 으름장에 유랑을 멈추고 돌아와 소가에 응시했다. 형님은 문예 능력이 있어 진사시로 응시했다. 조선 초에는 경전 지식을 보는 생원시가 인기가 있었다 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문예를 보는 진사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우리 형님은 진사시 2등으로 뽑혀 집안의 경사였지만 소가 합격 증서인 백패를 부모님께 바치고 또다시 유랑을 떠났다. 마지막 여섯째 형님은 성균관 유생이다. 이 형님은 꿈이 원대의 숨은 고수들이 교육하는 삼남지방 서원에서 수학했다. 사립인 서원은 국가 지원이 없는데 서원 출신 성공한 벼슬아치들로 인해 임금께서 사익을 내리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형님은 생원시로 급제해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성현들 위패를 모신 곳에서 유학한다는 것을 무척 뿌듯해했다. 그러나 얼마 전 형님이 큰 사고를 쳤단다. 국가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특별 시험을 자주 베푼다고 한다. 헌데 형님이 시험 도중 붓뚜껑 속에 쪽지를 숨겨넣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 하필 임금님이 행차하신 날이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형님은 의금부까지 끌려가 외타작을 당할 뻔하였지만 쪽지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과시 부정행위자 명단이었고 절대 근절을 위해 그런 짓을 벌렸다고 한다. 대과를 위해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하더니 벌써부터 정신이 아득해진다. 아무래도 나는 옥분이가 말한 몽상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조선은 유교를 근본으로 해 문관이 최고라고 하지만 나는 하늘과 땅, 음양오행, 인간사와 질병을 탐구하고 싶다. 다행히도 기술관을 선벌하는 잡과가 있다고 한다. 잡과를 분류하면 통역관을 기르는 역관, 천문지리학을 연구하는 음양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과, 법률을 다루는 율과가 있다. 별시는 문관, 무관과 달리 임금님 앞에서 보는 전시는 없고 초시, 복시만 보면 된다. 주로 양반이 아닌 중인들이 도전하는 천시되는 기술직이지만 나는 상상만 해도 즐겁다. 그래, 형님들이 문관, 무관의 길을 가고 있으니 나 하나쯤은 잡과를 선택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리. 네, 붓돌이 형제들을 통해 조선시대 과거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시험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먹고 살기도 바빴고 주로 양반들의 신분 유지와 입신양면이었죠. 과거제도의 연역은 신라 때 관리를 뽑기 위한 독서 3품과가 있었는데 이는 골품제도의 벽으로 시험을 통한 관리 등용은 제한적이었고 이후 고려 광종 때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 역시 귀족을 견제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 귀족의 쇠락과 성리학의 부흥으로 본격적인 과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대과를 위한 교육의 전당으로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조선시대 성균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교육기관을 거슬러 보면 고구려는 태학, 신라는 국학, 고려는 국자감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은 성균관은 조선의 건국과 수도의 천도로 개성의 성균관이 향교로 존립하고 한양에 세운 성균관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합니다. 성균관의 총 정원은 200명으로 소과의 생원시와 진사시에 입격한 자들이며 이들 입학생을 상제생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정원이 미달이 되면 승보나 음서로 충원하는데요. 이들 입학생을 하제생이라 부르며 기부 입학생을 사량생이라고 부릅니다. 성균관은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식비와 기숙사 등이 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생별 차등은 있었는데요. 소과를 입격한 상제생은 모두 무상이지만 하제생은 쌀을 직접 준비해야 했고 식사 시간도 상제생 다음 먹어야 했으며 기숙사도 상제생은 한두 명이 사용했다면 하제생은 여러 명이 복작복작 사용해야 했죠. 이어 성균관 건물은 교육을 받는 강학실 명륜당이 있고 과거 시험과 임금이 특전을 내리는 비천당,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 기숙사 동제 서재가 있으며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존경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균관 교육기간은 대략 4년에서 8년으로 개인 능력치에 따라 졸업이 달랐습니다. 교육은 학식 있는 문관들로 구성하였는데요. 정의품 지관사가 성균관의 총책임자이나 실제적으로 성균관을 이끈 건 성균관 전임 정삼품 대사성입니다. 그 외 교육을 담당한 직강, 박사 등이 있습니다. 유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아침 7시에 관노가 치는 북소리에 기상하여 단정한 차림으로 식당으로 이동해서 생원은 동쪽문, 진사는 서쪽문으로 입장해 도기라는 장부의 원점을 찍어 출석 체크를 합니다. 하루 두 끼 식사가 원점 한 점으로 출석 체크 총 300점이 되면 대과 관시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영조 때는 출석 점수가 50점으로 낮아져 현황에 따라 고려되었습니다. 이제 오전 10시에 명륜당에 모여 사서오경 등으로 공부합니다. 두 번째 식사를 마치고 남은 수업과 운동 및 자율학습하면 취침 시간 저녁 10시가 됩니다. 매월 자체 시험을 보고 또 국가에서 특별시험 알성시나 환감제 등을 내리니 항시 시험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성균관은 각 지혜 인재들이 모여 생활하다 보니 기숙사 교육도 엄격하고 유생들을 선도하는 학교의장 장의와 간부둔도 꾸려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유생들은 자치활동도 하였고 임금님 정책 결정에 목소리도 냈습니다. 대동법의 아버지라 불린 김유근 간부진으로 문묘배양의 일을 항의하다가 대광시 자격을 뺏길 뻔하였는데 급기야 스스로 성균관을 그만두었죠. 이렇듯 유생들도 벼슬아치들과 다를 거 없이 불만이 있으면 밥을 굽는 권당 시위나 성균관을 비우는 공관 시위, 더 나아가 궁궐 문 앞에 몰려가 연명한 유서를 올렸습니다. 한편 조정은 괘씸하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성균관의 명맥을 위해 훈계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유생들 시위를 용납 못하는 임금이 있었으니 무소불위 연산군은 아예 성균관을 철거하여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이후 중종 때 성균관을 복구시켜 진흥에 힘썼으나 영종 때까지도 유생수는 늘지 않았죠. 이어 선조 때는 율곡 이에게 유명한 스승들을 내세우던 뭐든 해보라고 권한을 주었는데
이가 갑작스레 사망하고 1592년 임진왜란까지 발생해 성균관 건물은 소실됩니다. 인조 때 성균관 부속 건물까지 복구시켰고 숙종 때 상공업이 활발해지며 영조 때 와서는 상공업과 농업 생산력까지 증가해 국가대정은 늘죠. 이에 영조는 성균관의 대폭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생수는 늘어갔습니다. 정조 때는 수시로 유생들을 불러 강론을 하고 제술 시험을 보고 또 서울 출신들도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순조 때부터 외척 세력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교육진흥은 위축되어 갔고 근대로 가면서 과거제 폐지와 재정 궁핍으로 거듭 개편해야 했습니다. 그럼 실록 속 성균관은 어떠했는지 생생한 현장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승정원에 명하여 성균관 관원의 근만을 상고하게 하였다. 임금이 성균관에 명하여 매월 월말에 동서재 생원이 몇 사람이고 유학이 몇 사람인가를 갖추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고 승정원에서 그 근만을 상고하게 하였다. 오부학당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 네, 국사를 다스리기도 바쁜 임금께서 성균관 유생들의 출석 수와 열심히 공부하는지도 단속합니다. 중등교육기관 오부학당 역시 단속 대상인데요. 고려 말에 설치된 오부학당은 조선 초의 북부는 없애고 사부학당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육과정은 대략 이러합니다. 초등기관 서당이나 개인에게 소학을 배우고 중등기관 사부학당, 향교, 서원에서 사서 삼경 등을 익혀 고등기관 성균관에 입학 또는 바로 대과에 응시합니다. 좀처럼 소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대량하는 법 없이 임금께서 손수 살피시니 성균관의 기량은 바로 설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좌부대원 김자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고 공조로 하여금 동제와 서제를 수리하여 각각 오간을 온돌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또 성공감으로 하여금 목욕탕과 판 등 80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장은고로 하여금 장관청에 포진을 깔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항상 의관을 보내어 학생으로서 병나는 자가 있으면 곧 증세를 살펴 치유하도록 하였는데 대개 17일 윤대를 행할 때에 대사성 황현의 계달에 따른 것이었다. 성균관의 별칭은 태학 또는 반궁으로 불립니다. 유교의 이념으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전당이지요. 이에 모두 국비로 운영되었죠. 성균관 기숙사는 동제 서재 합쳐 28개의 방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임금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방을 온돌로 만들어주고 목욕탕도 설치해주고 질병을 상시로 살펴 치료해주라고 하십니다. 묵인하거나 미룰 수도 있으나 바로 복지를 다스려주는 세종임금의 치도와 대사성의 근면이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오니 인재는 정치를 잘하게 하는 본원이요 학교는 사람을 만드는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에서 모두 이것을 중하게 여겼으나 예로부터 학교가 흥황할 때와 퇴폐할 때가 있고 인재가 풍성하고 쇠잔할 때가 있음은 모두 일으킴과 양성함의 여하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년으로 과거하는 법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사오나 학문하는 자들이 미리 시험 볼 시기를 알고서 한가히 놀고 공부를 패하고 있다가 임시에서 주워 모아가지고 요행이나 바라고 일찍부터 상시로 학교에 있어서 학업을 익히려는 뜻이 없게 되오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송나라의 예시에 따라서 무시로 선비를 뽑되 국친이 거동하시든가 혹 대신이나 사원부에 명하시든가 하여 한번 과거 볼 때에 제 학생들에게 세 바탕의 시험 중 두 바탕을 보이게 하는데 그 수요 같은 식년에 33인 정원에 12서너 사람을 내어가지고 한때에 혹 대여섯 사람을 뽑든가 한때에 혹 너댓 사람을 뽑든가 하여 별시로 10인을 뽑았으면 식년으로 23인을 뽑고 별시로 8인을 뽑았으면 식년으로 25인을 뽑아서 3년 동안에 33여는 정원에 초과하지 않게 하면 거의 인재가 함부로 뽑히게 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한을 미리 알지 못하여 모두 상시로 학교에 거처하여 학업을 닦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학에 유학 100명의 정원을 설정하여 명칭을 기재라 하고 결혼이 생기면 예조와 성균관에서 함께 학당 생도를 시험하여 올려 보충하게 한 것은 옛적의 소학을 거쳐 대학에 들어가는 뜻에 부합한 것인데 문벌 있는 음직의 자제가 입학하는 법이 세워진 뒤로부터는 사도 중에 3품 이상과 일찍이 사원사관 예정육조 벼슬 지낸 자의 아들이면 어떤 아들임을 막론하고 올려 보충하는 법에 따르지 않고 입학하게 되니 음덕을 입어 들어오는 길이 이미 많은지라 장래에는 원정원인 100명 안에 모두 음덕 가진 자제만 있어서 올려 보충하는 법은 영영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제 보면 문벌 음덕으로 들어온 자제는 거기에 나이가 적고 혹은 미련하고 물리를 통하지 못하는 자 혹은 괴망하여 학풍을 회상하는 자가 어치어치하고 시끌덤벙하여 마음 맥히면 들어가고 비위 틀리면 나가버리지라. 가는 자도 많고 오는 자도 무궁하여 바꿔나고 바꿔들어 언제나 한 달이 넘게 악습하는 자가 있지 아니하니 지것은 한각 국고의 양식만 허비할 뿐이요 대학의 채모가 없사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올려 보충하는 법을 철저히 밝히어 음덕 입학의 수는 30을 넘지 말게 하고 맏아들 이외의 아들들은 모두 학당으로 가게 하면 거의 옛적의 공경의 맏아들과 평민에 준수한 자가 다 대학에 들어간다는 뜻이 부합되고 교육도 문란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관은 3년마다 돌아오는 식년시와 별시가 있습니다. 대개 선비들은 식년시를 노리죠. 별시는 지방의 선비들에게
기동성과 정보력이 떨어져 번거로웠죠. 그래서 식년시로 몰리는데 여기서 대사성이 건의합니다. 성균관 유생 및 지방 선비들이 시험이 닥쳐서야 공부를 하니 실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방안을 내놓습니다. 신년시 합격자는 총 33명인데 23명만 뽑고 별시에서 10명을 더 뽑으면 선비들은 별시로 분포돼 언제든 대비를 갖출 거라고 합니다. 또 성균관의 문제점도 건의하였는데요. 성균관의 정원은 경국대전 기준으로 총 200명입니다. 그런데 항시 정원 미달이었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정원은 학당 및 문벌 자재들로 충원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느새 성균관은 문벌 자재들로 들어찼고 더 문제는 이들의 학문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수업에 못 따라오고 또 곱게 자란 탓에 오만하여 마음 내키면 공부하고 비위가 틀리면 성균관을 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성균관의 명성이 손상될까 대사성의 우려가 느껴지는데요. 당시 성균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가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농사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귀하게 자란 나머지 교만과 사치가 생긴다. 이제 세자를 치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는 세자의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을 억제함이고 하나는 신민이 효제의 도리를 돈독하게 함이다. 정자영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는 교만과 사치로서 세자를 가르침이니 그것이 옳은가? 세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내 말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으로 내 자손을 가르치라 하고는 예조에 전제하기를 친히 문선왕을 제사하고 명륜당에 나아가서 주역 구결을 반포할 것이며 세자가 치열하여 글재를 내어 선비를 뽑고 잔치를 열 것이니 지금 여러 도에 이문하여 알게 하라.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하여 문묘의 아련을 끝내고 대동한 세자와 유생들과 강학을 겨루게 합니다. 과인의 대를 이어 나라를 잘 이끌어 갈지 임금이기 전에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염려가 느껴지는데요. 혹이나 온실 속 화초처럼 구중궁궐에서 자라서 백성들의 삶을 알까? 땀 흘려 농사짓는 어려움을 알까? 너무 기이하게 자란 탓에 교만하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을까?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왕좌에 앉은 임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가치관이 올바르고 훌륭한 충원인데요. 그래서인지 세조 임금은 세자를 받들어 나라를 이끌어갈 성균관 유생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성균 직강하 형산이 배유시 시분이 관직방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곧 찢어버렸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맹사에게 그 시를 외워 말해 주었으므로 내 사람이 성균관 관원이 예조에 보고하였다. 그 시에 이르기를 누가 성균관을 현관이라고 말하였던가? 썩고 용렬한 무리들이 그 벼슬을 차지하였도다. 술을 들어 입술에 대어 양볼만 벌렁거리고 입을 벌려 유생들을 꾸짖으며 흉악한 성질만을 부리네. 홍동은 이미 죽고 인동만이 남았으며 이야기 돌아가다 더하기 다시 왔네. 늙은 놈은 어서 밥비 상관에 두어 마땅하고 충현은 하루 속히 한직에 던져야 적합하이. 남생의 소주의 심장이 두근거릴 것이며 이자의 시장의 간담이 또한 서늘하리라. 의록방성은 어찌 좋기 따지려마는 추령송적은 볼 것조차 없구나. 가난한 누이 돌보지 않았으니 얼굴이 어찌 그다지도 두터우며 아비를 봉양할 겨를이 없으니 행실이 또한 잔인하구나. 겉으로는 정직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거짓을 품었고 외양으론 관유함을 보이면서 속은 진실로 간사하구나. 성균관의 제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노니 어디에 덕이 있다. 여기고 낯을 대하리오 하였는데 하영산이 한 규절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성균동지사 임수겸 유중과 대사성 노자영이 와서 아뢰기를 국학은 풍화의 근원이므로 마땅히 재행이 겸비한 자를 택하여 있게 해야 합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인재로서 외람되게 스승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므로 지금 유생들의 기롱과 모욕을 당하였으니 부끄러운 낯으로 재직하기가 미안합니다. 청컨대 사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예조에 전교하기를 봄 여름 사이에 성균관 상하제의 유사들은 현재 추문하는 동안에는 과거를 중단시켜 풍속을 바로잡도록 하라. 성균관 벽보에 스승들의 부조리를 말한 비방시가 나붙었답니다. 이를 발견한 성균관 직강은 놀라서 바로 찢어 없앱니다. 그러나 이미 비방시의 사안을 임금과 조정도 알게 됩니다. 시의 뜻은 이러합니다. 군자가 되어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흉악한 성질만 내뿜고 효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효를 게을리하고 여색을 삼가라 말하면서 자신들은 첩을 줄기차게 두고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운지 모르고 스승 행세를 하니 어찌 성균관이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바로 서겠냐고 성토하였습니다. 성종 때는 언론 기능이 활발했는데 비록 숨어서 행했지만 부조리를 열거한 유생들의 용기도 담대합니다. 한편 문제의 스승들은 우르르 임금께 몰려가 억울하고 나부끄럽다고 직무에서 사면하겠다고 합니다. 그 또한 기강을 바로잡지 못한 임금의 몫이기도 하니 성균관 관원들은 훈계하여 성찰할 기회를 주고 범인을 색출하라고 명합니다. 환감을 성균관 유생에게 반사하고 홍문관 제학 윤회교에게 명하여 선비에게 시험을 보이게 하였는데 윤두경이 장원에 뽑혔으므로 급제를 내렸다. 환감제는
과거 시험의 하나로 제주도에서 올린 진상품 교감을 유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는 조선 중기부터 시행하였고 수학한 기쁨과 유학자들을 격려하고자 감귤을 나누어주고 그날 바로 어제를 내리죠. 재수 시험을 치른 뒤 한두 명을 뽑아 대과 3차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환감제를 마련하여 주니 열심히 강학을 닦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을 만나보셨는데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성균관은 철로 시세로 전략했었고 정원 미달 속출과 국난으로 불에 타는 등 역경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교육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인재를 양성하여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명맥을 남겼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화이팅해서 뵙겠습니다.